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시간 보니까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인데, 나는 이 세금 얘기, 딱딱한 얘기에서 재미가 없는데, 그러더라도 또 저 나름으로 좀 덜 딱딱하게 하느라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이제 소득세법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니까 소득세, 주로 소득세하고 상속세, 증여세만 지금 공부하죠.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건 주로 그거 세 가지일 거다 해서 제가 지금 그 세 가지만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세금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득세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소득세인데 소득의 주체가 소득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법인소득세. 우리 같은 개인,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개인소득세 그러거든요. 근데 법률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두 개 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 귀속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법이라는 법률을 따로 만들고 개인은 개인세법이라는 법률을 따로 만들었어요. 소득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지만은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세율 구조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사실은 법인소득세법인데 소득이란 말은 빼버리고 그냥 법인세법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세금 모르는 사람은 법인에게 과세하는 건 다 법인세법으로 아는데 그거 아니고 소득세법입니다. 근데 소득이란 말을 빼고 그냥 약칭 법인세법 이렇게 하죠. 또 우리 개인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과세되는 것은 개인소득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개인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소득세법이래요. 그래서 나는 늘 주장이 그 법률 명칭을 여기는 법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이렇게 하면 알기가 쉬울 텐데 그렇죠? 이쪽이라는 이 법인 쪽에서는 소득이란 말을 빼버리고 이쪽에는 또 개인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혼선이 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법인세법은 여기서 강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또 상담을 받아보니까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징여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는 것도 개인소득세만 강의합니다. 그래서 맨 첫 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소득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아주 간략하게 크게 나눠서 몇 가지로 나눴어요.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나눠놨죠. 이거 다 개인소득입니다. 뭐 다른 것은 이렇게 제목만 봐도 얼른 이제 무슨 소득인가 짐작이 가는데 종합소득은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했다는 얘기죠. 그 종합되는 게 뭐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배당소득은 지금 1년간의 배당금이 이자하고 합쳐서 2천만 원 넘는 것만 종합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안 넘는 것은 어떻게 과세합니까? 종합과세를 안 하는데 2천만 원 안 넘는 것은 우리가 소득금액을 이렇게 지급받을 때 우리한테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다 떼어가 버려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 타보면 알죠?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지만 거기는 사실은 우리는 소득이 그보다 많은데 은행에서 우리 세금을 떼어가다가 가고 나머지만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어요. 받는 것만 소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으면 아무리 은행에서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갔더라도 그걸 다시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라 그런 얘기예요. 종합소득. 그래서 여기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배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제일 이제 일반적인 게 사업소득.
여기는 이제 우리 여러분이 관심 많은 임대소득이 여기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임대소득이 따로 있었어요. 소득 종류.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임대라는 것도 사업 아니냐. 그래서 사업소득에 흡수해서 지금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임대도. 그 다음에는 이제 근로자들 근로소득, 또 연금 받는 사람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기타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 기타라는 것이 제목은 아니죠. 이거 말고 나머지 그런 얘기니까 나머지가 뭐예요? 알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라고 하는 것은 기타소득 계속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거 안 생기다가 어쩌다가 생겼어요. 이게 기타소득입니다. 또는 우연히 생긴 거, 뭐 까닭 없이 횡재를 만난 거 이런 거 다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기타소득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운동선수들 요전에 무슨 이 테니스 잘하는 친구 뭐 8억 얼마 받았다고 그러죠 우승하고. 예, 정연 그런 거 그 소득이 늘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대회에 어쩌다 가서 우승하면 타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시적인 소득 이걸 기타소득이라고 그래요. 또 배우들 이런 사람들 배우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들 가서 노래 부르면 나오지만은 평소에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기타소득입니다. 또는 자유직업소득이라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기타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우리 같으면 많이 낼 것 같은데 얼마 안 내요. 나중에 보면. 왜 그러냐면 기타소득이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아무리 운동 경기를 하고 무슨 뭐 가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 수입을 얻기까지는 비용이 든다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 가령 탤런트 배우 같은 사람 뭐 화장하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든다 그러잖아요. 옷값 이런 거. 경비를 빼주는데 많이 빼줘요. 자기가 받은 수익금의 80%까지 빼줘요. 그러니까 순수익은 20부임. 그러니까 20%에다만 과세해요. 그러니까 뭐 배우 탤런트 사람들 받는 거 다 과세하면 엄청나죠. 그래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실제 보면 80%까지 경비는 안 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 몸뚱이 하나 굴러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건데 그러나 정부에서 특별히 좀 봐준 거예요. 80%. 그럼 20%만 과세하는데 20% 그것도 안 내려고 탈세하다가 들킨 사람들만 있죠. 어떤 때는 가수도 뭐 문제가 되고 누구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6가지를 합쳐서 세액 계산을 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라 종합소득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약칭 종소세 그러죠. 종소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월급쟁이들 퇴직하면 퇴직소득세. 이 퇴직소득세도 정부에서 많이 봐줘요. 많이 털어줍니다. 경비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일 관심 많은 게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만은 종합을 안 해요. 아까 위에 6가지만 종합을 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득세 체계가 이렇게 되었다고는 이게 개념만 살펴보고 넘어가는데 종합소득세를 먼저 얘기하고 양도소득세 얘기하는 게 순서인데 요새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뭐 관심들이 많고 뭐 문의도 많고 뭐 굉장해요. 그래서 편의상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양도소득세 편을 먼저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은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죠. 국민은 누구든지 다 세금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소득이 있으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헌법에 있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35조인가 있어요. 근데 납세 의무를 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져야 되느냐? 납세 의무를 지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떤 근거에서 또 납세 의무를 집니까? 네. 소득 있는 것을 지는데 그래서 헌법에 조문을 또 하나 보면 세금에 관한 조항이 2개가 있어요. 헌법에.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져라 이런 규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럼 납세 의무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느냐 그 반드시 세금은 법률을 정해서 그 법률대로만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약칭해서 조세법률주의라 그럽니다. 조세법률주의. 그러니까 법률에 없는 것은 세금도 없다. 반드시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없는 것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헌법에 이제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헌법 규정은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것을 이제 풀이해서 조세법률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뭘 합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금을 낸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 법률입니다. 법률. 조세법. 우리는 그냥 보통은 쉽게 세법 그러죠. 세법.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조자를 넣어서 조세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헌법 규정이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금 낼 의무가 없다. 법률대로만 낸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법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무슨 꼭 판검 삼아 하고 변호사만 한 게 아니잖아요. 조세법은 여러분도 공부해서 나도 공부해서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세라고 하는 말이 보통 우리는 세금에 이렇게 세자를 쓰죠. 세금. 세법 이래도 맞아요. 맞는데 어떤 또 학자들은 또 기어이 조세법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조세법. 그러면 조는 뭐고 세는 뭐예요? 그러면 세자 빼버리고 조법 하면 안 됩니까? 조세인데. 그래서 그 옛날 문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령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있으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정부가 잘 조직되고 통일된 정부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각 지방마다 지방에 높은 사람이 있어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봉건주잖아요. 봉건주. 그러니까 이 지방은 이 봉건주가 우두머리야. 그래서 세금도 봉건주가 다 걷어가요. 봉건주가 가져다가 자기 지방만 다스리면 그럼 국가는 무엇 가지고 다스립니까? 이게 봉건주가 거둔 돈 중에서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다 갖다 바쳐요. 조금씩. 일부를. 이렇게. 전부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처음에 이 봉건주한테 바치는 것이 이게 조고. 조자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벼화자죠. 이게 옛날에는 벼로 갖다 바쳐, 복식으로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세금을. 지금은 현금으로 바치지만은, 지금 화폐 경제가 발달이 안 돼서, 이 조를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벼를 갖다가. 세자도 보면 또 똑같은 게 있죠? 여기도 벼화자가 있죠? 그렇죠? 벼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거두어서, 자기 지역걸 싹 거두어서 중앙정부도 또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여기다 또 갖다 바쳐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세입니다. 합쳐서 조세예요. 합쳐서 조세. 그러니까 지방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거. 또 거꾸로 중앙정부에다 같이 하면 합쳐서 조세입니다. 근데 요새는 거꾸로 가요. 국가에서 대부분 거두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를 주죠. 옛날에는 반대로 가요. 지금도 지방정부에서는 자꾸 우리한테 그 세원을 많이 넘겨달라. 자꾸 지금 그러죠. 근데 지금 넘겨주는 비율이 얼마냐면 지방정부로 가는 건 20%밖에 안 가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거둬서 80%를 써요. 옛날에는 아주 거꾸로 간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이 정부 조직도 엉성하죠. 교통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거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거둬서 중앙에다 얼마만 바쳐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여러분 아시는 성경에 보면 세리가 나쁘다고 자꾸 나오죠. 세리. 그러면 거기도 똑같아요. 세리가 가령 세무공무원이 요새는 세리라고 안 하죠.
이쪽을 맡았어요. 자기 구역에 여기가. 그러면 자기가 많이 거두어가지고 중앙정부에 할당된 것만 갖다 주고 나머지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리가 악명이 나빠요. 이 서양 그 성경에서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봉건주가 좀 고약한 놈은 많이 거둬가지고 중앙에 바칠 어느 수량만 바치고 자기가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조세 제도였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조세법,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꼭 조세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세금 문제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저도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방금 얘기다시피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뭘 공부하느냐, 세금에 관한 법률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 법학도예요. 법학도. 법률을 공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한문으로. 요전에도 내가 한문을 뭐 이렇게 풀어보니까 재미있었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한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쪽에 그 빼면 뭡니까? 여기 빼면 물숫자죠. 점 찍으면 이것도 물숫자죠. 뭐 점 3개가.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수, 즉 물수,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 옆에다 뭘 했어요? 플러스 가을 것자를 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면 못 올라오죠. 그렇죠? 물은 한 번 흘러가면 거슬러는 절대 못 올라와요. 1m도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한 건 뭐냐? 법이 한 번 걸리면 다시 못 살아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격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물과 같다. 물이 이제 부드러운 것 같은데 물은 한 번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법망에 한 번 걸리면 용서 없다. 이게 무서운 법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제 서양 걸 보니까 재밌는 게 서양. 물론 이제 영어로는 이제 LOW 이렇게 쓰지만은 요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서양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물숫자에다 썼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풀이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썼냐면 복잡해요.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 세조자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가을 것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것자는 우리 동양에서도 가을 것자 쓰고 서양에서도 가을 것자를 썼어요. 이제 한문으로 서양 것을 풀이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글자입니다. 이거 복잡하죠? 저도 이제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 내가 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가서 잠깐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법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최종고라고. 그 양반 책에 보니까 이게 괴상한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옥편에서도 좀처럼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여기도 역시 물숫자죠? 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과 같다. 흘러가면 안 된다. 끝난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글자가 무슨 자냐, 이게? 세조자 같이 생긴 자. 이게 해태, 치자라고 해요, 해태. 해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슨, 전에 해태제과 그 상징물 이렇게 뭐 해놓은 거 있죠? 동물. 해태. 그 해태 치자랍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해태 치자인데 역시 가을 것자를 여기 붙였어요. 가면 그만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해태 치자 이 설명을 보니까 이 해태라고 하는 동물이, 해태라는 동물이 정의의 상징이랍니다. 정의의 상징이에요. 이 해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법원 앞에도 가면 이 해태 해놨어요, 이렇게. 정의의 상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글자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든 연원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양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법률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금같이 이런 소송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렇게 못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왜 이 해태죄자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서양에서. 가령 범죄 혐의가 있는 놈들을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이렇게 5놈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5놈을 딱 잡아오고 이 중에 그러면 진짜 죄인이 누구냐 알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수사 기능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 중에 죄진 놈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 물방구 같은 물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있죠. 물방울. 물방울을 여기다 딱 하나 놓아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어디로 기어간가 보자. 그러니까 이놈이 꼬불꼬불꼬불 기어가서 요리 딱 기어가면 이놈이 범죄인이에요. 옛날에 서양에도 이런 어리석은 재판을 했어요. 우리나라 똑같이. 요전에 무슨 축구 같은 거면 알아맞힌다고 하는 건 우리도 있죠. 그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살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판을 거기서도 했어요. 서양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마치 이 해태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상징인데 이것이 지금 같으면 미신이지만 하여튼 이놈이 어디로 기어가선가 이쪽으로 기어가면 이놈이 범죄인이다. 이게 정의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재판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여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과 같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번 흘러가면 다시 못 오는 거다. 이게 이제 엄격한 법 개념이었어요. 옛날 전통적인 법 개념. 우리는 지금 이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담으로 지금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몇 가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다가 친구하고든지 누구하고든지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응? 저는 법도 없는 놈이다. 법도 모르는 놈이다. 이러죠. 그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형법이나 민법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응? 어떤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는 게 저는 법을 모른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이게 법이에요. 그렇죠? 형법 이런 실정법 따지기 전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법도 아닌 소리거든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본래. 제가 요새 생각해 보니까 불교의 스님들이 이렇게 신자들한테 이렇게 부처님 얘기를 해주죠. 뭐라고 그랬더니까? 법문이라고 그러죠, 법문. 부처님 말씀이 바로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마땅히.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바로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을 도덕적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법률이고, 그 다음에 형법 몇 조에 걸렸어, 어디 몇 조에 걸렸어 하는 것은 실정법. 이제 도덕적 법률하고 실정법하고 차이는 뭐냐면, 실정법은 특징이 반드시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이 없는 건 법이 아니거든요. 법률이 아니죠. 그렇죠? 강제성이 있어서 강제로 이걸 실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법이고, 도덕적 범죄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안 지켰다고 해서 강제하거나 벌을 내리지는 않는 게,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거나 저거거나 간에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규범이라고 그래요.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 중에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뿐만 아니고 안 지키면 처벌을 하는 강제적인 법률이 있고. 근데 우리 세법은 그럼 어떤 법률이에요? 실정법이죠. 안 지키면 강제하죠. 강제로서 기어이 목적하는 걸 실현해야 되죠. 이게 법이란 말이죠. 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실정법. 그 중에 실정법 중에 하나 세법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정법에는 실정법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법전을 보시면 우리나라 법률이 몇천 가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법률도 반드시 높은 법이 있고 낮은 법이 있어요. 사람도 어른이 있고 아이 있고 중간층이 있듯이 법률도 차례차례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쭉 법률 체계가 있단 말이죠. 법 체계가 있다. 법 체계가. 제일 높은 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법 중에 제일 높은 법을 뭐라고 그래요? 헌법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제가 괜히 너무 이런 얘기. 헌법. 헌법이 그러니까 제일 높은 법이죠. 그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이 만들죠. 국민이. 헌법은 국민투표에 비치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개정도 못해요. 제일 높은 법은 그렇게 국민이 합니다. 헌법보다 그 다음 높은 법이 어떤 법이에요? 헌법보다 다음 바로 높은 법. 그걸 우리서는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그래서 보통 법과 법률은 이제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죠. 법률은 헌법 아래에 있는 그 다음 높은 법이다. 이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물론 이것도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출하니까 크게 보면 국민이 만들 거지만은 국민이 직접 참여는 안 하니까. 그래서 국회가 만듭니다. 이 법률보다 또 낮은 법이 또 있어요. 시행령이라고 그럽니다. 글자 그대로 시행령이니까 법률대로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뭣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하는 방법을 또 정해라. 이건 누가 만듭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통령 명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이러죠.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명령을 보완하는 법률을 또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시행 규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누가 만드냐면 각 장관들이 만들어요. 각 부의 장관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법률도 높은 것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법률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장관이 자세한 걸 다 만들었는데 아직도 보면 문제가 많아요.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또 법률은 만들 수 없고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내립니다. 아, 그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데 해석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예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얘기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붉다고 이 사람이 희다고 그러고 해석에 따라서 이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법에도 이런 높은 법부터 차례차례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서양의 유명한 학자인데 이엘리네크라고는 그 법학자가 있어요. 이엘리네크. 이 사람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법 단계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법 단계설. 그는 높은 법이 있고 낮은 법이 있는데 그래서 법률은 자기보다도 높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또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요. 시행규칙은 시행령에 위반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차츰차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위임을 받아서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자세한 것은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해 준단 말이죠. 법률에서는 또 이렇게 만들면서 더 자세한 것은 대통령이 정해라. 또 이 대목에서 더 자세한 것은 그럼 장관이 정해라. 차례차례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것을 우리는 위임이라고 그러죠. 위임. 따라서 대통령이나 장관은 법을 만든 권한은 없지만은, 그렇죠. 입법권이 없죠. 없지만은 위의 법률이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임리법이라고 그럽니다. 유임리법.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봐서는 법률은 국회가 정한다 했지만은 국회가 다 법률로 정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대통령한테 유임하고 때로는 장관한테 유임을 해서 유임받은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판에서 이제 가끔 문제가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가령 법률이 이렇게 정하면서 나머지는 대통령이 정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유임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유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정해야 될 텐데, 그렇죠? 가끔 보면 유임받은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대통령이 막 정해버린단 말이죠. 장관도 마찬가지. 위에서 이렇게 이 대목은 당신이 자세하게 더 정해라 이렇게 유임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것까지 자기가 막 정해.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위법이에요, 위법. 그래가지고 재판에 가면 깨져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세법은 이게 많아요. 특히 세법은. 그 재판에 가서 깨지는 게 대개 이거 안 지켜서 깨져요. 대개 이것 때문에 깨집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세법이 유독 이게 많이 깨지느냐? 늘 얘기다시피 세법은 하도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들, 비전문가들이 법률을 손질하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보면 또 뭐 유임하지도 않은 거 왜 당신이 만들었냐? 이거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속 깨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다듬어진다고 해도 지금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양도소득세 편에서 이런 얘기를 일단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이렇게 해서 세법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내가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도 뭐 법률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 계층에서 여기 와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니까 아시는 분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이 강의로 들어갑시다. 양도소득세 보십시오. 양도소득의 그 개념을 보시면 개념 양도를 했다는데 뭘 양도해서 세금을 내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뭘 양도해야 세금 내느냐 거기 보면 여러분 궁금하신 토지 제일 큰 것이 토지죠.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냐 남은 거에서요. 건물 마찬가지고 근데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팔진 않고 토지를 빌려주었어요. 거기서도 이득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소득세 내요? 임대소득세죠. 임대소득세 냅니다. 또 부가가치세도 나중에 이 얘기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팔면은 부가가치세는 또 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법률마다 다 달라요. 토지를 팔았어요. 10억에 팔거나 100억에 팔면 부가가치세를 안 붙여요. 토지에다는. 근데 건물을 팔면 건물에다는 또 붙여요. 건물에는 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매매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이렇게 매매하죠. 뭐 토지만 따로 매매도 하지만은 보통 같이 해요. 그러면 토지 건물 합쳐서 10억 이렇게 팔았는데 토지는 부가가치세 없다고 그러고 건물만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이란 돈을 여러분이 받은 10억이란 돈을 그러면 이 중에 토지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냐? 우리는 그 안 쪼개고 그냥 흥정해버리니까 그럼 그 쪼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기준시가. 여러분이 아는 토지는 공시지가. 그러니까 10억인데 10억 중에 땅만 계산했더니 땅에 대해서만 땅값만 공시지가를 계산하니까 6억이다. 그렇다면 10억 중에 6억은 땅값이고 4억은 건물값이다. 이렇게 쪼개서 그럼 6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데 건물 4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붙여요. 얼마 붙어요? 10%. 4억이면 4천만 원이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행해지는 것이 이 건물, 뭐랍니까? 딱지. 그렇죠? 한때 분양받을 때 딱지 많이 사죠. 이런 것도 바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만 이것도 지상권만 팔고 전세권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전세 놓았다 그러죠. 전세 놓았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입니까? 아닙니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세권으로 등기가 안 되면 그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등기가 돼야만 권리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권자가 들어가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임대하면서 등기하자 그러면 잘들 안 하죠. 여러분들도 잘 안 해주시죠. 임차인은 등기하고 싶은데 그래야 자기 권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보통 주인들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권리로서 보장을 받으려면 등기가 돼요. 그래야 전세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등기 안 하고 그냥 전세금 돈으로만 받고 말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보증금이에요. 우리는 보통 전세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적 성질은 그것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리고 그것이 등기되면 법률상 권리로서 이제 승화돼 가지고 권리로서 보장을 받는 거죠. 지상권 다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지금 많이 되는 게 그 딱지 이렇게 팔고 사는 거. 그렇죠? 이런 걸 뭐냐면 딱지를 우리는 보통 알기 쉽게 딱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얘기냐면 딱지 그 자체가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특정의 부동산을 살 권리가 있죠. 딱지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 그 권리만 매매하잖아요. 좋은 아파트는 딱지 하나 봐주면 그거 몇 초만 하잖아요. 그거 양도소득세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가령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해제되잖아요. 중간에. 계약금 걸어놓은 거 어떻게 해요? 그 계약서에 보면 뭐 누가 계약을 해주면 나는 뭐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또 상대방은 계약금에 배해를 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죠. 그건 뭡니까 그러면? 가령 계약이 해제돼서 권리금 아니죠 계약금 받아놓은 거 내 것 돼버렸어요. 이제 반환 안 하고 그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소위 위약금 내야 됩니다. 그때는 양도소득으로 낸 게 기타소득으로 내요. 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었죠. 기타소득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해제되고 싸움이 나는 거 보면 이제 대개 이것 때문에 그러더라고. 계약서에는 분명히 약속을 안 지키면 그 계약금 뗀다고 써졌는데 정작 안 지키고 나서 계약금 달라고 또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세무서에다 너 얘기해 버릴란다. 계약금 자기가 받아갔으니까 그 세금은 내야 된다고 말해요. 내거 떼먹은 건 좋은데 세금은 내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이게 위약금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식. 여러분 아다 주식도 양도소득세 냅니다. 토지건물도 아니지만은. 다만 주식은 전부 내는 게 아니고 대주주가 가진 것만 내요. 우리같이 조금씩 뭐 샀다 팔다 하는 주식, 그 소액주주라고 그러죠. 소액주주는 안 내고 대주주. 요새는 그래서 과거에는 3% 이상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했는데 점점점 내려가지고 1%만 가져도 그건 대주주라 해서 팔면 양도소득세 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라고 하는 건 뭘 기준해서 1%예요? 그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데서 1%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하여튼 1%를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가 팔면 세금을 내라.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1%를 나 혼자 내가 가진 것만 하면 1%가 안 되는데 요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하고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부인도 몇 주 가지고 있고 아들도 몇 주 가지고 있고 요전에 우리 친인척 계산 한번 했죠.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산 주식을 그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전부 합쳐봐가지고 그게 1%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요. 그럼 나만 가진 거 1% 안 되는데 자식도 그거 사고 뭐 마누라도 사고 이거 합쳐보니까 1% 넘어요. 그러면 그거 대주주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전에 잠깐 얘기했죠. 특수관계 몇 촌까지 했어요? 6촌까지. 또 혼인으로 해서 맺어진 인척은 4촌까지.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죠. 6촌이 나 산 주식을 어찌 공교롭게 산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합쳐서 1%가 넘으니까 대주주에 그래서 세금 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법률이 지금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안 고치고 있어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주식이고, 그 다음에는 기타 권리, 기타 권리 회원권이라든가 영업권 이런 것도 세금 냅니다. 그래서 회원권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골프 회원권. 강남 부자들이 얼른 생각해 골프 회원권부터 생각해요. 골프 회원권 파고 사는 것도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회원권도 팔고 사면 세금 내라. 골프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회원권, 그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팔고 살아도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어떤 것에 대해서 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세 원인. 과세 원인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재산을 1번에 있는 재산을 2번에 있는 재산을 양도해야 세금을 내죠.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안 내는데 양도하면 남의 손에 넘어가면 그때 세금을 내라. 근데 요새 세법을 또 조금 고친다고 그러죠. 안 내고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매기겠다. 정부에서 구상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보유세라고 그러죠. 글자 그대로 보유.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거기 세금 더 매기겠다. 보유세. 그래서 학자들은 자꾸 보유세 더 매기라고 합니다. 정부에다가. 그러나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낸다. 근데 이 양도의 개념이 그 용어, 이 법률에서는 용어를 명백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를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상으로 주는 것도 양도예요, 넓은 의미로. 무상양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증여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증여. 무상양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도라고 하는 것은 유상양도죠. 그러니까 이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 이게 유상양도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도는 전부 유상양도만을 얘기합니다. 유상양도. 그래서 편의상 그냥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도 개념이 그럼 가장 일반적인 건 뭐예요? 양도 개념이? 대표적인 것은 매매죠. 매매. 말할 것도 없이 매매가 유상양도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매매. 그 매매란 건 어떤 걸 매매라고 하냐면 그 대가를 뭘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는 게 매매예요. 이 대가를 뭘로 받느냐? 금전으로 받는 게 매매예요. 그럼 금전 안 먹고 다른 물건으로 받았다. 그럴 수도 있죠. 내 것 넘겨주고 돈으로 받으면 매매고 물건으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교환입니다. 교환. 그래서 교환도 유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 이것도 양도로 봐요. 근데 이 교환에서 이제 이 차질이 많이 생겨요. 가령 내 땅은 뭐 김포에 있는데 1억 치자. 가령 니가는 성남에 있는데 1억 치자. 그러면 같이 1억짜리냐 바꾸자.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그 양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개념에 따르면 양도죠. 근데 똑같은 가격으로 했단 말이죠. 소득이 없죠. 여러분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요 다음에 보시다시피 소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기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것이 소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간에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판 가격에서 산 가격 뺀 거 소득이고 이쪽에 물건 넘겨주는 사람도 판 가격에서 산 가격, 그러니까 양쪽에 다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세금을 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두 사람 돈 주고받고 안 하고 네 거나 내 거나 거기서 거기니까 바꾸자 했는데 보니까 두 사람 다 세금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환할 때의 가치만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가치에서 살 때의 가치를 빼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양도소득이 생기고 이 사람도 생겼어요. 이거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교환도 양도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물 출자. 세 번째. 현물 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돼요. 자, 현금으로 받으면 아까 매매라고 그랬죠. 또 교환, 이건 물건으로 받으면 교환이죠. 이 현물 출자는 뭘로 받아요? 주식으로 받아요. 주식으로. 가령 내 땅 1억 원어치 주고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1억 원어치 네 회사 주식을 달라. 네 주식을 달라. 주식으로 받으면 이걸 현물 출자라고 한다. 이것도 양도로 본다. 세법에서는 다 양도로 봐. 이것도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그러게 이제 이때는 자기가 받은 그 주식 가치가 얼마인가를 따져가지고 이 주식 가치가 바로 양도가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는 이 세 가지 유형, 이 매매, 첫째는 매매, 교환, 현물주다. 이거 다 양도다. 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네 번째로 또 하나를 추가해 넣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 법률에 직접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내 땅을 저 사람 땅하고 같이 둘이 합자를 해가지고 우리 공동사업을 하자. 네 땅, 내 땅 합쳐서 공동사업을 하자. 이래가지고 공동사업 계약을 해가지고 공동사업체에다 네 땅도 내고 내 땅도 넣어서 여기다 공동사업을 하자. 이렇게 많이 하죠. 건물을 질 때도 둘이 이렇게 그 토지가 인접되어 있으니까 내 땅 넣고 네 땅 넣어서 여기다 건물을 아예 크게 지어서 공동사업을 하자. 이걸 팔아서 둘이 나눠 갖든지 뭐 둘이 임대를 하든지. 이런 경우에 이 공동사업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에 공동사업을 체결하는 순간에 이 공동사업체에 양도한 것으로 봐라. 이런 해석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해석이라는 것도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런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나도 내 땅 들어가고 저 사람도 자기 땅 넣어서 둘이 공동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양도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양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현금을 받든지 물건을 받든지 주식으로 받든지 이거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분간은. 근데 이것을 양도로 봐라. 지금 아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 고치고 있어요. 해석도 아까 법률 못지않게 이게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금 내라. 왜 내느냐? 둘이 공동사업을 했으니까 공동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하고 별도 인격체다. 고로 거기다 준 거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세금 내라. 양도.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가령 내 땅하고 옆 사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야, 여기다 내 집 짓기도 어중간하고 당신도 여기 어중간하니까 둘이 합쳐서 짓자. 그런데 처음부터 계약을 하기를 건물을 같이 한 건물로 짓되 경계를 딱 해가지고 그 대신 이쪽은 네가 갖고 이쪽은 내가 갖자.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아요.
각자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둘이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짬뽕 해가지고 같이 임대하거나 같이 매매하거나 하면 이 사업체에다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을 때부터 벌써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양도세를 2번 내야 되죠.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매기고, 지어가지고 파니까 또 양도소득세 내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재산 달아나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저 아는 분이 제가 그 세무 관리해주는 업체인데 이거 공동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뭐 군산인가 어디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라. 이거 안 된다. 그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 또 다른 사람 또 자기 자문 받는 세무사가 있대요. 그 세무사는 자꾸 괜찮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알아서 해라 했어요. 그 얼마 후에 만나서 그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쪽 사람이 다 하도 무기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 들통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 자문을 아주 잘 받아야 됩니다. 자문. 재개발하는데 개발 이익금 정부에서 부과한다는 그것도 양도소득세. 그건 양도소득세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고 개발 이익 환수금이에요. 환수금. 있어요. 있는데 그동안에 시행을 좀 중간에 멈추고 있다가 그걸 다시 가동한다는 거예요. 그 법률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비슷하죠. 질문 잘하셨어요. 소득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것은 별도의 이익으로 봐가지고 그건 별도로 한다. 그래서 요 점도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보면 따라서 세금도 없다는 얘기죠. 양도로 안 본다. 첫째가 뭐냐면 요전에 잠깐 얘기했으면 재산 분할 청구. 부부간에 헤어지면서 내 목 내놔라. 분할 청구해가지고 가져가죠. 그러면 지금까지 남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게 부인 이름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럴 때 뭐 양도 같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 경우에는 하지 말아라. 양도세 매기지 말아라. 그 매기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본래 그게 부부 공동거였는데 편의상 자기 몫을 가져간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세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요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같이 살면서 헤어진다고 재산 분할 청구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 세무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전부 내사를 해보니까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 가짜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세금을 매겼는데 대법원에 가서 정부가 또 줬어요. 참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뭐냐면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거. 너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가지고 둘이 쪼개자. 그런 경우에 쪼개간 것이 그러면 양도냐. 한때는 이것도 양도로 보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공유물을 쪼개는 것은 양도로 보지 마.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몫이 역시 거기에 들어있었는데 어디라고 구획은 안 지었지만은 자기 몫이가 들어있던 건 틀림없고 그래서 편의상 이쪽은 내 몫이라고 하고 이쪽은 네 몫이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세금 매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죠? 요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양도 시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양도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를 기준해서 과세하거든요. 법률도 그 시기에 법률을 적용하고 과세도 그 양도 시기에 맞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잔금청산일이 양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계약한 날로 할 건지 중도금 지급일로 할 건지 잔금 지급일로 할 건지 근데 세법에서는 철저하게 잔금 지급일이 양도한 날이다. 아무리 계약이 이미 돼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등기 보면 혼선이 와요. 등기에 보면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등기 원인. 그리고 등기 접수일이 있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 날이 뭐냐? 한때는 계약한 날을 등기 원인 날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민법에서는 중도금 지급할 때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잔금 지급이다. 가령 2년 이상 거기서 살아야 면세해준다. 그런 것들이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이지만 2년 이상 살. 그러면 2년이라는 기간 계산할 때도 내가 살 때의 잔금 기준일부터 팔 때의 잔금 기준일까지. 잔금일과 잔금일 사이. 이게 이제 그 기간이다. 이게 대원칙이다. 다만 한 장 넘어가시면 예외가 있다. 계약한 날하고 잔금 지급이라고 한 달도 안 돼. 그럴 때는 역시 잔금 약정일로 한다, 그냥. 그 다음에 잔금 약정일이 한 달이 넘는다. 그럴 때는 등기 접수일이다. 잔금 약정일이 없으면 등기 접수일이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세법은 철저하게 이 기준 계산에서 이 기준일에 법을 적용하고 이 기준일 가지고 기간 계산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